강의해 주실 김동건 박사님 벌써 나와 계시는데요. 박사님은 지난 우리 특강 1회 때 응용근 신경학으로 심리치료가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14회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동건 박사님은 통합 헬스케어학 박사, 김동건 자연의학센터 대표, 국제융합치유학회 부회장, 동아제약 의학학술부에 재직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좀 생소하지만 공존의 미학,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첫째,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무엇일까? 둘째, 인간 마이크로바이옴과 건강. 가장 중요한 세 번째, 100세 시대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깊이 있는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김동건 박사님 정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큰 박수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1회 때 이 본문을 열었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넘고 훌쩍 넘고 14회가 됐네요. 저번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1,400회 정도는 하실 거죠? 예, 1,400회까지 무난히 잘 이어지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며칠 전에 너무 좀 참담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다시 일어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섭섭해요. 꽃을 못 피고 좀 죄송한 장면 희생자들한테 애도를 표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주제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 쉽게 얘기하면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존의 미학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 우리가 흔히 미생물하고 공생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공생이란 거는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발달된 과학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좀 너무 지나치게 다른 생명체에 대한 존중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 파괴라든가 기후 변화 또는 생태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데 공존이란 말은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작은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지만 공생관계로 생각을 하고 막 이용할 것이 아니고 미생물도 존중하면서 우리가 서로 경계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남들이 그냥 공생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공존이란 말을 좀 붙여봤어요. 자료는 제가 공유 드리면 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순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그럼 미생물이 또 뭔지, 그리고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수적이라든가 또 이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에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건강하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말은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마이크로비오타가 이제 미생물 공집, 무생물체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아시는 게놈, 유전자 정보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다라고 하는 학계가 있고요. 그럼 마이크로브란 말은 미생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바이옴이라는 환경을 뜻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합성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다. 그래서 크게 학계에서는 두 가지로 쓰여요. 미생물 유전체 정보라고 쓰이는 학계가 있고 또는 우리 미생물 생태계를 말하는 그런 학계가 있습니다. 미생물이 또 무언가를 또 먼저 잠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도 학계에서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내용인데 크게 우리가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미생물을 간단하게 들여다보면 크게 이렇게 5개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핵과 진핵이라는 거는 세포 안에 있는 그 세포 핵이 모양이 뚜렷한 거를 진핵이라고 하고요. 뚜렷하지 않게 그냥 형체만 있는 거를 원핵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핵 생물들은 좀 많이 작아요. 작고 현미경이 아니면 관찰할 수가 없고, 진핵 생물들은 작긴 하지만은 뭐 망원경이라든가 돋보기 같은 걸로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까지도 분포합니다. 보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일생활에서 부딪힐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심해 있거나 아주 고산지대에서 있는 미생물인데 인체에 그렇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분류로는 이제 원액 미생물을 속하는데 인체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이제 저희 밑에서부터 이 네 가지는 저희하고 크게 관련이 있죠. 우리가 흔히 식중독이라든가 뭐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세균 감염을 흔히 말하죠. 그리고 요새 코비드19처럼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학교에서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바이러스 특성이 죽어 있다가 숙주를 만나면 또 살아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고, 때문에 제3의 생명체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계도 있고, 그래서 바이러스의 정체는 아직은 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원생동물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기생충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균류는 무좀균이라든가 우리 사타구니라도 그런데 간지러움을 일으키는 칸디다균, 그리고 흔히 항생제 같은 뭐 곰팡이류 이런 것들을 다 균류라고 포함해요. 그래서 보균을 제외한 이 네 가지는 인체에 좀 영향을 끼치죠. 분류 방법, 뭐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드시는 유산균에 보면 뒤에 보면 성분표가 있어요. 내가 먹고 있는 유산균이 어떤 뭐 종류에 속하는지 참고하시라고 이걸 넣어놨습니다. 크게 우리 생물계를 뭐 계문, 강목, 과, 속, 종, 균주 이렇게 구분하는데 인간 동물이 9문이 있고 식물이 12문이 있고 이 세균 쪽이 50문이 있어요. 50문 세균이 더 많죠. 그 세균의 역사가 세균이라고 할까 단세포 생물의 역사가 한 35억 정도 되니까 우리 지구가 존재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긴 생명체가 이 미생물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더 이제 유전자 증폭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뒤에 우리 유산균 드실 때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과, 종, 속 뭐 이렇게 끝에 균주까지 있는데 참고해서 보시라고 올려드리고 왔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랑 미생물이란 거는 너무 작아서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자체가 특히 인간 장에 서식하는 미생물 자체가 산소를 싫어해요. 그걸 이제 현기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배양이라는 기술을 쓰려면 많이 키운다는 거죠. 근데 산소에 담은 죽어버리는 특성이 있어서 그동안은 굉장히 연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산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균들만 이렇게 연구가 됐었는데 80년대 이제 PCR법, 우리가 코로나 때 자가검진이라든가 검사할 때 PCR 검사라고 하죠. 이제 유전자 증폭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때부터는 특정 유전자를 조금 많이 더 증폭을 시키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때부터 미생물 연구가 좀 이루어졌고 98년, 2008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1980년대 말부터 99년까지 있었던 1차 게놈 프로젝트, 우리 인체 유전자의 비밀을 밝힌다는 게놈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유전자를 분석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죽어 있어도 미생물이 죽어 있어도 그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이든 좋아하는 균이든 실체만 있다면 다 분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98년 이후로 이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게 됐죠. 이 배경에는 1차 게놈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어요. 우리 인체 유전자를 다 분석을 했는데 거기까지가 끝이었어요. 우리 유전자를 갖고 뭘 할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요새 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당신은 뭐 당뇨 유전자가 있어요. 무슨 고혈압 유전자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는데 그 유전자를 뭐 조작을 하거나 그런 기술까지는 상용화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패로 끝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연구를 못했던 미생물들을 한번 파보자 해서 시작한 게 사실은 이제 급부로
이 게놈 프로젝트의 실패 극부로 성장한 게 이 미생물 분석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죠. 인간 내에 분포하는 미생물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구강부터 해서 피부, 기묘, 생식기, 위장관이 많은데 거의 우리 위장관, 그러니까 구강부터 항문까지를 이제 위장관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거의 한 4분의 3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장관 중에서도 대장 쪽에 거의 대부분의 미생물이 존재를 합니다. 특성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전자 수는 뭐 한 330만 개, 우리 인체 유전자보다 150개가 많고 한 대장에는 한 4천여 종의 미생물이 있고요. 개체수는 한 38조 개, 우리 세포수가 30조 개니까요. 우리 세포보다 더 많은 거죠. 실제로는 우리 몸은 미생물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피부에 자체에도 이제 50만 마디, 제곱센티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자그마한 조직 하나에도 50만 마리 미생물이 서식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안과 밖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받겠죠. 그래서 인간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언제부터 형성이 되느냐, 사실상 뭐 지금 뭐 성인이 되고 나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임신을 한 순간 태아부터 생성이 됩니다. 엄마가 무엇을 먹느냐, 엄마가 뭐 좋은 걸 먹느냐, 나쁜 걸 먹느냐에 따라서 이 태아도 영향을 받아요. 네, 엄마가 섭취한 그 음식을 분해해서 미생물이 배산물질을 만들면 그게 혈류를 타고 양수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그걸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만할 때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산균 샤워라고 해서 엄마의 이제 자궁과 쥐를 빠져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젖산들, 그러니까 엄마의 좋은 균들이 아이 몸에 묻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미생물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가호흡, 아기 태어나면 응애 하고 울죠. 그 순간부터 이제 폐로 여러 미생물들이 공중에 부양되어 있는 미생물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첫 치유를 하게 되면 이제 초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에 락토바실러스 같은 비피더스 같은 그런 좋은 유익균들이 뭐 초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됩니다. 비피더스 균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역을 거의 관할하는 그런 이제 좋은 균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뭐 수유를 꼭 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제 수유를 시작한 지 3, 4주 이내에 아기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 거의 이제 군집이 형성이 됩니다. 이 사이에 뭐 이렇게 제왕절개로 태어났으면 유산균 샤워를 못했으니까 좋은 균에 영향을 못 받겠죠. 그러다가 뭐 또 수유가 안 돼서 이제 분유라든가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 아이들이 마이크로바이옴 형성군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질병에 많이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런 또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옛날 어른들이 애기 나면 금줄 쳐넣죠. 고추라든가 숯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살균력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거를 보통 한 3, 4주 정도 이렇게 걸어 놓는다고 해요. 신생아 태어나면. 그분들이 알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애기들 마이크로바이옴이 3, 4주 이내에 형성되는 거 보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 아주 뭐 나쁜 것들 들어오지 말라, 나쁜 균들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금줄을 쳐놓던 그런 의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이유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밥을 먹게 되죠. 보통 이유식 초기는 쌀을 이렇게 미음같이 이렇게 얇게 해서 탄수화물을 먹이기 시작하죠. 이게 균들의 먹이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라서 이제 이유식을 고기나 뭐 그런 걸로 안 하고 탄수화물로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애들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이 되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한 2, 3일 정도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새 애들 보면 저도 6학년짜리 딸이 있지만은 애들 뭐 나가서 탄산음료 마시고 뭐 라면 하고 가공식품 사 먹고 그러는 게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 형성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건강이 조금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하는 역할을 크게 정리하면은, 일단은 마이크로바이오면 제일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면역하고 거의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지 않으면 면역계가 떨어지고, 면역계 얘기를 하면 또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이제 면역계를 조절한다는 말만 드리고요. 우리가 흔히 또 면역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는 게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체를 뭐 이렇게 없애는 것만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T세포 안에도 6개 뭐 면역 종들이 있고 면세포 종들이 있고, 그래서 이 면역들이 하는 역할은 외부에서 침투해오는 이제 병원체를 없애는 역할. 그거는 우리나라 행정으로 치면 군인 역할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른 나가 싸워주는 역할, 싸워서 물리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면역이 하는 역할이 경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치안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군들이 내 몸에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순시를 하고 다녀요. 그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어디 뭐 불이 났다거나 이게 뭐 무너졌다거나 할 때 복구하는 방제 역할까지 합니다. 소방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이 하는 역할들이 되게 많은데, 이 면역계의 가장 큰 역할을 미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면역이 깨지면 상당히 뭐 질환들이 많이 발달하겠죠. 질환에 대해서는 다음 뒷장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인지기능, 자폐라든가 치매, 파킨슨, 뇌하고 관련된 질환의 인지기능에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뇌축이라는 개념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류 같은 거 생성하다.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비타민 12, 비타민 12 우리가 뭐 중요하다고 항상 하죠. 그것이 없으면 뭐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라서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인체는 스스로 그 B12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고기를 먹었을 때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그 미생물이 싼 변이, 대사물질이라고 하는데 변이 비타민 12를 합성을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뭐 이렇게 영양소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영양소들을 미생물이 만들어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학계에서는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뭐 서구처럼 고기라든가 뭐 지방 많이 섭취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박테로이드 속이라는 세균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요. 이 박테로이드는 이 뒷장이 바로 나오지만 일부의 박테로이드 속에 속하는 여러 이제 균종들 중에 일부가 암을 일으키는 지표들이, 그 균종들이 있어요. 조금 몸에 유해균이 좀 많이 속한 쪽이 박테로이드 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는 뭐 동남아인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프레보텔라 속이라는 세균인데 이거는 유익균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이제 초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루미노코쿠스 속이라는 또 세균들이 많이 발달하는데 요건 비만이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세균수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지배한다. 이건 뒤에 가서 전략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균 유해균인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균총에는 옛날 영화 보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딱 영화에 맞게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놈,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놈들이 비피도박테리움, 락토바실루스 같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유산균 뒤에 보면은 대부분 이 속에 속하는 유산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프리보텔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탄수화물을 주시고 나는 사람들한테 많은 프리보텔라 같은 경우는 장내에서 섬유질, 탄수화물이나 이제 채소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섬유질이 많잖아요. 섬유질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에서 또 분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 미생물들이 그거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섬유질을 분해하는 유익균들이 프리보텔라 그리고
헤칼리박테리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면역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한다. 박테리오데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단백질이나 지방을 많이 먹는 민족들한테 박테리아들 속 세균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뭐 염증이라든가 종양의 원인들이기도 하고 클로스트리디움이라든가 캄필로박터, 살모넬라 이것들은 다 이제 식중독하고 연관된 것들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는 닭고기 같은 데서 많이 생기는 그런 균이고요. 스타필로코커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종기 같은 거, 또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하고, 요새 이제 그 연구 결과로는 후소박테리움이라는 또는 밝혀진 균주가 암세포 조직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대표적인 나쁜 놈들이고요. 얘들이 좋은 놈들인데 또 이상한 놈이 하나가 있어요. 이 이상한 놈이 우리가 흔히 아는 대장균입니다. 이콜라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면역이 강한 상태에서는 얘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탈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장의 환경이 유익균이 굉장히 지배적이면 얘들은 유익균 밑에서 이렇게 같이 잘 어울리면서 합니다. 그런데 유해균이 갑자기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럼 변절을 해서 유해균을 막 도와줘요. 이 대장균들이. 그래서 아주 이상한 놈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대장에 많이 사는 이 대장균이 증식을 안 하도록 항상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주요 연구 논문은 1년에 한 1000건 이상씩 나와요. 굉장히 지금 21세기 들어서 가장 이 게임 체인저, 우리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연구가 집중되고 있고 그런 분야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인가 올해인가부터 해서 10년간 한 1조 3천억 정도 들여서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연구 논문은 나중에 뭐 이렇게 첨부해드리면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질병이라든가 뭐에 좋다, 질병 어디에 관리한다 이런 것들을 뭐 다 연구를 한 자료들인데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그리고 짧은 사슬 지방산이 이제 이 몸에서 그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변이요 대사물질인데 이런 게 당뇨병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렇고요. 염증, 알츠하이머, 자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연구들 보시면 대부분 다 최신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게놈 프로젝트 이후에 극부로 발전한 이 유전자 분석 기술을 통해서 우리 몸에 서식하는 미생물을 다 분석할 수 있게 되니까 그 미생물이 어떻게 우리 신체에 영향을 주는지 하나하나 다 분석하다 보니까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다 분석을 하지도 못했고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속 연구가 계속되는 중이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우리 몸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환을 야기시키는데요. 불균형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종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대장에 한 4천 종 정도의 미생물이 서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 종의 수들이 많이 줄어요. 그리고 장내 유익균이 감사하고 유해균이 증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대사산물이 이 균들이 만드는 대사산물 중에 나쁜 물질, 독소라든가 암을 일으키는 그런 포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면역과 질병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불균형 같은 경우에는 이 유해균이 좋다고 많다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유익균이 많다고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란 거는 하나의 생태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바나 초원을 생각하시면 하이에나가 뭐 이렇게 나쁘다고 하이에나를 다 없애버리면 그 동물의 사체들과 그런 것들이 분해가 안 돼가지고 아마 생태계가 또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다 뭐 이제 먹이 사슬에 의한 관계 아니면 전체적으로 서식하는 이 형태가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지 유익균이 많다고 좋은 거고 유해균이 적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와서 얼마 남. 자,
디스바이오시스가 일어났을 때 생기는 질환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머리부터 한번 와볼까요? 봐볼까요? 우울, 불안, 파킨슨병, 조현병, 자폐, 비만 당뇨, 크론, 대장암, 배양성 대장암, 류마티스 관절염, 윤납성 장수건, 또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있는 아토피, 또 최근 ADHD, 또 학생들 중에 좀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ADHD 같은 경우도 디스바이오시스고 연관이 많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인병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가 그동안 자가면역 질환은 우리 정상적인 면역들이 우리 정상세포들을 공격하는 게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이제 피부 조직이 약해서 피부를 공격하게 되면 그게 아토피가 되고요. 소장을 공격하게 되면 크론병, 또 척추 일부를 공격하게 되면 광지성 척추염, 관절을 공격하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다 비염, 천식도 다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구가 예상 스트레스 장애 발수, 그러니까 큰 충격을 받으면 트라우마를 겪으면은 장내 미생물종들이 굉장히 균형이 깨지면서 이런 2차적인 병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연쇄광적인 그런 것까지 연구가 다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나 연구하는 이제 주요 목표가 우리가 그동안 극복을 못했던 암들,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이 많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해당되시죠?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연관성이 있냐를 이제 공주문대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확실히 연관성이 있다. 이 새에 존재하는 이 미생물총이 조화롭지 않으면 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라는 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지금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한창 중인데요. 아직은 시판이 되고 있는 약은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3상의 배양성 대장암인가 염증성 장질환에 쓰일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3상을 통과했다는 소식은 듣긴 했는데 아직 약으로 나온 건 없고요. 지금 이제 가장 유일하게 쓰이는 게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아픈 사람한테 이식을 해주는 이식술이 FMT라고 하는데 이 이식술이 쓰이고 있어요. 이것도 아주 극하게 아주 심각한 염증성 질환에만 인정을 해줄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쓰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드시는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아니면 유익균, 조작된 좋은 것만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유익균을 투여해주는 그런 기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유익균들이 먹고 토해낸 것들, 대사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저는 변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많은 영양소를 합성하고 면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 중입니다. 근데 아직은 약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이크로바이옴을 세우면 좋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 범위 안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대변 분석을 해서 내 장관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흔히 식이섬유라든가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 유기농 음식 먹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장내 환경은 좋아지긴 하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종편 방송들 보면 건강 프로그램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뭐가 좋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시장에 가보면 그게 싹 동나고 없고 그렇죠. 근데 왜 누구는 먹으면 효과가 있는데 누구는 왜 먹어도 나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물론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그 재료가 그 약성이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도 관계가 있겠지만 그 좋은 그
그런 식품을 섭취했어도 그거를 분해할 수 있는 내 미생물이 없다면은 그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실은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그거를 분해해줘야 약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알토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막 이렇게 좋은 음식들 막 이렇게 권장하는데 그거를 그냥 무턱대고 드실 게 아니라 일단은 내 장 속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를 좋게 해놓고 음식을 드시면은 그것들이 다 분해해서 나한테 이제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전략이 우선적으로 하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변 분석 기술, 그 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들이 주로 먹는 게 탄수화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을 공급해 주는데, 뭐 쌀밥 먹으면 되지 않느냐, 뭐 우리 먹는 과자나 그런 것도 다 탄수화물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미생물한테 먹이가 되지를 않아요. 이거는 이제 뒷장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운동, 마음 관리,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해야 될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브리스톨 스케일이라는 거는 브리스톨이 영국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 이쪽 대학 어느 한 교수가 이 변을 상태를 보고 우리 이제 척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4번이 가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나나 변입니다. 바나나 변. 그리고 조금 3번, 5번까지는 정상이라든가 이 세 표본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비교적 장내 환경이 좋으신 거예요. 네, 이제 뭐 변비 있으신 분들은 아마 1, 2번 정도의 변을 갖고 있으실 거고,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6번, 7번 정도의 변을 보실 거예요.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장내 미생물총,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균형이 안 맞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비 같은 경우는 장 운동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게 변이 오래 머물러 생기는 거고요. 이 6번, 7번처럼 이렇게 물변, 설사변 같은 경우에는 장이 너무 활발해서 오래 머물러니까 이게 쌓아놓지를 못하고 바로바로 배출을 시켜버리는 그런 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 네 가지 변은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라고 일단 변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변을 분석해서 해주는 기술이 있어요. 그 안에 내 미생물들이 어떤 것들이 이렇게 군집을 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변을 분석해주는 데는 우리나라에 서너 군데 알고 있는데 얼마 전 8월인가부터 이제 좀 글로벌 모 기업에서 변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군주에 따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이제 포스트바이오 기술 이제 제품이 8월부터 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그 결과를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개변 분석을 의뢰해 보니까 이거는 위에 거는 제 거고요. 밑에 거는 저희 딸 거예요. 저희 딸이 아토피가 있습니다. 아토피가 있어요. 이 파란 부분이 평균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균인데 제 라인 보니까 뭐 균형도 높고 다양성도 많고 유익균도 많고 유익균은 뭐 표본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저는 크게 장내 환경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나와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대변을 분석하는데 한 6주 정도, 6, 7주 정도 걸려요. 이렇게 해서 체변을 해서 보내면은 배양을 했다가 이렇게 분석을 오랜 기간 동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갖고 있던 쪽 문제가 찬 거를 잘 못 먹어요. 찬 거를 못 먹고 뭐 속이 차다 뭐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찬 거를 먹거나 아침에 커피를 한잔 하면 하루하루 살살하는 좀 민감한 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분석하고 여기 이제 결과 보시면 설사 관련 높음, 복부 불편한 관련 높음 이렇게 나와서 이게 그래도 정확히 분석이 됐네 해서 제가 이제 포스트 바이오스를 써봤는데 정말 뭐 선전은 아니지만
먹은 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증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분석됐는데 이 균형들이 다 깨져 있죠. 균형이 별로 좋지 않죠. 그다음에 유익균도 있고 아직 어리니까 뭐 이렇게 다양성은 있는데 균형이 많이 깨져 있는 거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박테리도 프라길리스라는 말이 우리가 대장암 지표로 쓰이는 이 균입니다. 이 균이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아토피 관련된 논문을 찾아봐야겠지만 이 박테로이데스 자체가 암 지표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주로 있는 균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프라길리스 이 종이 아토피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저희 딸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외에도 이제 제가 조금 부탁을 드려가지고 표본을 또 몇 개를 더 구했는데 질환이 계신 분들의 표본을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 파란 선이 평균입니다. 자, 뇌출혈을 겪으셨던 분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깨져 있죠. 갑상선암신, 부정맥. 이번에 너무 좀 제가 뭐 깜짝 놀랐어요. 이런 균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뭐 유방암, 갑상선 항진 겪으신 분도 평균에 비해서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유해균도 조금 있고 갑상선 정맥박증, 백혈구 저하증 있으신 분도 평균보다 이하로 굉장히 구성이 안 좋죠. 우울증, 다한증 겪으신 분도 장내 유익균총이 너무 유익균들이 없어요. 감기능 저하, 고지혈증도 유익균이 좀 적고 이런 데이터들을 볼 때,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이게 마이크로바이옴 이 분석의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저는 뭐 큰 병은 없습니다. 저보다 더 잘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보고, 이제 속을 들여다 보니까, 제 이제 변을 채취를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내용이라서, 보고 저도 좀 수긍이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약회사를 한 십몇 년 전에 퇴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막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제약회사에서도 관심을 가질 때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기술들이 빨리 상용화가 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고 그런데 뭐 약이나 그런 거 시판지르지 않았고 근데 뭐 최근 이제 건강기능식품회사에서 그런 것들 기술이 나왔다 해서 얼른 제가 먼저 일본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떠실지 좀 궁금하시죠? 바이오틱스라는 말은 이제 유산균을 말해요. 유산균 이제 흔히들 드시는 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프로바이오틱스 해가지고 이제 뭐 비피도박테리움이라든가 락토바실루스 속에 들어있는 우리 몸에 좋다고 이미 검증된 균들을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게 1세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데 그 유산균들이 먹이를 줘야지 먹이를.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의 먹이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두 개를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 드시고 프리바이오틱스 따로 드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 두 개를 왜 두 개를 따로 먹냐? 하나로 합치면 되지. 그게 이제 신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이 씬이 차에도 보시면 SYN이라고 이렇게 적힌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싱크로나이즈드라는 뜻입니다. 싱크로나이즈드라는 거는 이렇게 서로 우리 수영에서 막 싱크로 뭐 한다고 그러죠.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싱크로나이즈드를 의미해요. 그래서 유산균하고 유산균 먹이를 같이 줘버리자. 그게 이제 신바이오틱 기술에서 지금은 포스트 바이오틱스라는 이제 제재까지 기술 발전이 일었죠.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유산균도 넣어주고 유산균 먹이도 넣어주고 이 계산물질이라는 게 유산균이 먹고 이제 내뱉은 변을 의미해요.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면역이라든가 여러 암 이런 게 질병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예 넣어줘 버리자.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2단계까지 된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만약에 유산균을 고르신다 그러면 이런 신바이오틱스 같이 있는 것들을 구매하시거나 혹시 뭐 참조하실 수 있으면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이 시판됐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드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실제로 내 변을 분석해서
어디가 깨져 있고 어떤 견이 부족하고 어떻게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든지 그런 걸 분석한 다음에 쓰시는 게 효과적이겠죠. 아무거나 이제 좋다고 하면 먹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전략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미생물들한테 먹이를 줘야 돼요. 먹이를 줘야 되는데 우리 미생물들의 먹이는 탄수화물하고 식이섬유예요. 섬유질이라고 하는 식이섬유를 먹고 가는데 이 두 개의 특징은 소장에서 미처 소화가 안 되고 대장까지 그대로 녹이지 않고 그냥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에서 미생물들이 그걸 분해하면서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중에 우리가 좋은 것들은 식물에서 유래한 게 거의 85%입니다. 그다음에 발효, 뭐 김치, 장, 요거트 같은 게 10%. 그러니까 뭐 야채라든가 식이섬유 많이 든 그런 식품들 드시고 뭐 요거트라 이런 거 발효 제품 드시면은 여기 두 개로 95%가 되죠. 사실상 동물성에서는 크게 득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 단백질에는 막 박테로이드 속 그쪽 이제 균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암을 많이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대충 그냥 이렇게 먹으면 보면 되게 복잡한데 우리가 흔히 좋다고 하는 야채들이 거의 속합니다. 뭐 안 가리고 잘 드시는 게 일단 좋겠고요. 일단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대장이 요새 현대인들은 굉장히 과민해요. 과민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포드맵이라는 미국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이제 식품 섭취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장이 아주 예민하신 분, 철사 같은 거를 자주 하시거나 아니면 속이 항상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식품 권유니까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 지도를 보시고 한 달 정도만 드셔도 75%, 80% 정도가 바로 개선이 돼요. 바로 이제 포스바이오틱스라든가 그런 거 쓰지 않고도 이 식품만 이렇게 이제 본을 바꿔줘도 이게 여기 보면 PAR 고포드맵 식품 보면 우리 딸이 좋아하는 게 다 있네요. 요새 이제 애들이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요새 식품들이 되게 영양 결핍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야채도 많이 먹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1950년대까지 분석해 놓은 영국에서 이제 모든 식품들의 영양소를 분석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뭐 7년, 6년마다 리뉴얼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50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의 영양소가 반 이하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많이 열심히 먹는 것 같은데 한 50년대에 먹었던 그 양의 2배를 먹어도 그만큼 영양소가 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영양이 좀 결핍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식품 같은 것들은 좀 드실 때 좀 비싸더라도 유기농 드셔라. 왜냐하면 그 유기농, 이 채소들 같은 경우, 특히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자기 병충해로부터 자기를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물질들이 있어요. 식품들도 다 이렇게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먹었을 때 몸에 유익하거든요. 사람들이 먹었을 때. 그런데 요새 같은 경우는 다 화학비료 쓰고 뭐 이렇게 뭐 신농법에서 뭐 이렇게 물에서 키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양소들이 식물 자체는 잘하는데 영양소들은 굉장히 결핍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자라고 뭐 농약이라든가 그런 거 안 뿌리고 자연에서 미생물하고 식물하고 이렇게 교류해서 그 대사산물로 자란 것들 그런 유기농 제품들을 많이 드시는 게 조금은 드셔도 몸에 이롭다. 그 말씀을 꼭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만약에 이렇게 포스트바이오시스를 적용하신다고 했을 때 이것만 먹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여러 이제 건강에 그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뭐 내 차에다가 고급 휘발유 넣어준다고 해도 시동을 안 켜면은 차가 안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원료를 줬으면은 그것들이 동작을 하게끔 이렇게 구동 장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건강이란 거는 이 세 가지, 이모셔널이라는 거는 인지, 정서, 감정, 기분, 우리 이제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스트럭처럴이라는 거는 이제 근육, 관절, 신경, 혈관 같은 우리 몸의 물리적인 몸을 얘기하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이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뭐 호르몬이라든가 면역, 영양 이런 것들이 이제 케미칼, 바이오케미칼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축이 균형이 잡혀야 건강한 거예요. 이 한쪽이 무너져 있으면은 이 서로 유기적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 정삼각형이 아니라 뭐 이렇게 찌그러진 삼각형이다 그러면 그건 절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전략을 쓴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쪽이 가까워요. 생화학적인 부분의 근원적인 것들을 좀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해서 이렇게 호르몬, 뭐 우리가 몸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잘 이루어지게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 전략이지, 이것만 마이크로바이옴 했으면 다 건강해진다라 이걸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건강이라고 하면 목, 마음, 뭐 이렇게 내부적인 화학 물질들이 항상 균형이 잡힌 이 정삼각형 상태를 말한다라는 걸 꼭 이해해 주시고요. 질병에 걸렸을 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이란 걸 걸리진 않을 수 없어요. 누구든지 다 병에는 한 번씩 걸립니다. 간단한 뭐 감기라도 걸리죠. 거기서 면역이라든가 이런 영양 상태가 좋고 근육 관절들이 튼튼하다면 회복을 빨리 하겠죠. 남보다 똑같이 걸려도 남보다 빨리 회복하는 게 바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한 이 상태를 또 오랫도록 유지하는 것이 또 건강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뭐 먹는 것만 신경을 쓰시고 또 먹는 거 신경 안 쓰시고 계속 운동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운동 먹는 거 다 잘하는데 맨날 스트레스 하게 계신 분들, 이 세 개 축이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려면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어느 정도의 운동도 중요하지만 또 마음다짐, 또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있으면 좀 풀줄도 하고 노그레뜨는 이 균형을 잘 맞추시는 게, 이 어느 축이 하나만 무너져도 이 삼각형은 무너져요. 그럼 바로 질병 상태가 되고, 이 상태가 오래되면은 이제 만성질환이라든가 또 아주 심해지면은 암 같은 또 난치성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이런 균형이 깨진 상태로 오래 지속됐을 때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인간에 있는 미생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뭐 식물 같은 거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또 바닷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분석하는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또 이게 전체적으로는 우리 생태계, 기후 변환, 기후 문제, 그다음에 생태 전환, 이런 환경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유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생태 전환, 생태를 보존하는 데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강의 시간이 좀 한정이 돼 있고 1시간 안에 많은 걸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하고 연관된 마이크로바이옴만 말씀을 드린 건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책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이게 환경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더 깊이 참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